불친절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근데 친절하고 싶은데 내가 접객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접객이야? 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책을 고른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맛책 탐방 바로 주제. 어렵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첫 번째 맛책 탐방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되게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죠. SBS 골목식당.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거에 뭔가 본인의 브랜드나 본인 걸 운영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온 주제인데 한번 보시죠. 그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목식당은 그런 것들을 백종원 대표가 대신해서 막 짚어주잖아요.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대째 그 가게 하나를 지켜오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포인 거죠. 원래는 국수집을 하셨는데 이게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자기가 세 번째 주인이 바뀌고 나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러면은 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 메뉴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수집에서 주먹밥집으로 그 우리 하와이안 주먹밥 무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업종을 변경을 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업종 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계속 손님이 줄어들지? 그러면 왜 손님이 줄어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손님이 줄어들었을까요? 메뉴를 떠나서 이 메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그런 요소인데 그쵸? 좀 외부적으로의 그 좀 파급력이 없지 않았나? 마케팅의 문제다? 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를 원인으로 꼽으셨냐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2에서 3분 사이 느낌이 딱 왔다는 거예요. 또 약간 힌트가 좁혀졌죠? 뭘까?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렇게 인테리어 생각할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주제를 하나도 공유 안 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모르실 텐데 접객 태도에 아.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가게 주인이 바뀌고 했는데 메뉴도 바뀌고 했는데 매출이 왜 계속 감소하지?에 대한 원인을 백종원 대표는 그거는 내가 보기엔 접객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장님의 말투가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한번 가서 한번 그 상황 보잖아요. 본 다음 피드백하는 경우인데 사장님 말투가 손님을 내보내는 말투라는 거예요. 그 손님을 내보내는 말투가 뭔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 있죠. 딱 들어가자마자 2, 3분 내에 알 수 있죠. 저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진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위생도 문제가 있었고 메뉴에 대한 문제가 없진 않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사장님의 말투가 너무 이게 뭔가 접대하는 느낌이 들진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친절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뭐 장사 안 되자고 막 태도가 나쁘게 하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이 속마음은 사장님은 이 고객한테 감사하고 친절함이 있지만 그거를 내보내는 어떠한 표현이 불친절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객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럼 우리는 그 접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접객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외식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종업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접객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MC잖아요. 김성주 네. 님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실제로 내가 가게를 가보니까 맛이 엄청 뛰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대 이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기분 좋은 응대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는 게 고객의 심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내가 진짜로 막 먹었을 때 막 최고의 맛집은 아니야. 내가 실제로 조금 실망을 했어. 그래도 어떻게 그 종업원이나 주인이 응대하냐에 따라서 이 집은 한 번 더 올만한 집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고객이긴 하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이 골목식당에 있길래 제가 오늘 가져올 만한 주제와 굉장히 적합해서 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치채셨겠지만 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어떤 걸까요? 접객이죠. 접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의 이름은요.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네, 여기 이 책입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은근슬쩍 부담도 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할 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내가 그리고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조금 얇은 책, 그리고 쉬운 책을 좀 골랐고요. 이 여러분들 아마 읽으시면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사례 위주라서 아마 술술 읽힐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씨가 생각하기에 기분 좋은 접객이란 뭘까 생각하세요? 기분 좋은 접객이 뭘까요? 이 접객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원래 당연히 있었던 단어겠지만 이 요식업 사이에서 수면 위에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고 마케팅 되게 좋아. 아니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맛의 차별화는 끝났어. 어떠한 컨셉에 대한 차별화도 끝났어.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야. 사실 그리고 서비스 내지는 친절도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는 당연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친절도를 너희들에게 선사할 거야 라는 의미로 저는 접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족스러운 접객 내지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손님들 오면은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고 그 손님들 앉는 그 테이블이 깨끗해야 되고 언제나 새로 맞이하는 것처럼 네. 딱 그 정도만 지켜줘도 사실 좀 괜찮은 접객이지 않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접객에 대한 생각들일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그냥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우리가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접객이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친절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뭐 약간 다른 영역이라 생각해요. 근데 친절하고 싶은데 내가 접객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접객이야? 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책을 고른 거니까 제리 씨가 말씀하신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책은 이 북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회사가 출판한 이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처음 읽었던 거는 한 작년인가 처음 읽었어요. 왜 읽게 됐냐면 요게 제가 트레바리를 하거든요. 트레바리 했었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 그 효트하고 키보 그리고 남박이라고 해서 용리단길에 되게 잘 나가는 네. 그 남준현 셰프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워낙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분이 트레바리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가서 근데 첫 번째 책으로 요거를 이제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한 읽게 됐는데 그때 좀 뭔가 되게 좋은 인상이 있었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이 책 되게 좋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때문에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이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출판된 책이라서 왜 웃으시죠? 아니 대체 책 내용 언제 나오는 거야? 화장실 갔다 와서 20분이지 사실 화장실 안 갔다 왔으면 진짜 끝났어. 자, 지금 우리 예의 바른 접객에 대해서 하고 네. 있잖아요. 접객. 좀 네. 제대로 좀 하세요. 자, 이게 2017년 책이라서 사실은 지금의 시류랑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충분히 배울 건 있다. 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최한우라는 분이세요. 한국인이 이거 한국 책이에요? 네, 한국 책이에요. 그래서 최한우라는 분이시고 이게 MXN 재팬이라는 이제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냐면 한국의 굉장히 좋은 패션 브랜드들을 일본에서 소개시켜주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물음표가 남죠. 접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뭔가 그 상대해야 되는 것 같은데 패션 회사의 대표님이 왜 이 접객에 대한 책을 썼을까? 책의 내용이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니까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삼성물산, SK커뮤니케이션스, 다음, 라이코스 재팬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리테일 아니면은 이런 인터넷 관련된 이 업무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터넷이나 패션 업계에 본인이 빠삭한 거죠. 그러면서 퇴사를 하면서 일본에 계셨는데 그때 그걸 알아챈 거예요. 일본이 생각보다 패션 업계의 그 이커머스 비율이 되게 낮구나. 한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2017년, 2015년 이쯤이겠죠? 그때쯤만 해도 한국이 이커머스 그 전환 비율이 10% 정도고 미국이 15% 정도인데 일본이 딱 1%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인터넷 그 커머스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안 좋았겠죠.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낮은 1%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왜 실패를 한 거예요. 왜 실패를 했을까 본인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일본이 유독 그 패션 업계에 그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가 원활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본 거죠, 일본을. 그 우연치 않게 그 역 앞에 있는 그 옷가게를 들어갔어요.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니트 하나를 샀는데 갑자기 점원이 막 엄청 부담스럽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막 엄청 막 그렇진 않은데 내가 편안하게 옷도 고르고 하면서 무난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점원이 밖에까지 문을 열어주고 배웅하면서 그때 마침 또 비가 왔대요. 비가 오는데 거기 봉지에다가
뭐 자기가 샀던 옷을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주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그 딱 찰나에 일본에서 이 패션 업계가 인터넷으로 뭔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 경험을 복기해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점원의 옷 상태, 점원의 옷의 그런 뭐 유니폼은 아니겠지만 네. 되게 믿음직한 거죠. 직원조차도 옷을 되게 잘 입네. 그리고 직원이 되게 상냥한,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거죠. 상냥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제리님이 생각하기에 그 옷가게 들어가서 막 붙어가지고 막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가만히 보고 싶으면 또 부담스러워. 뭐 딴짓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딴짓도 하면서 약간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막상 코트나 니트 같은 걸 딱 입으려고 하니까 딱 와가지고 요건 요런 장점이고 요런 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오히려 뭔가 나한테 되게 관심이 없는 듯 하다가 또 막상 필요할 때 와서 하는 그런 접객들이 일본에서의 특유의 뭔가 그런 좋은 접객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고, 마지막에는 뭐 밝은 목소리로 뭔가 또 오세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딱 상황에 맞게 비닐봉투까지 씌워줘가지고 안전하게 날 배웅해주는 그런 것들. 이래서 일본에서 결국에는 그 패션 업계가 온라인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일본 특유의 접객 문화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본인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그 접객 문화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접객 문화가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 뭐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인데 그 효율성 없는 것들 그렇게 해서 뭐 돈이 돼? 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효율성이 없잖아. 돈이 벌리지 않잖아. 그런 걸로. 근데 그런 걸로 돈이 벌리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했고, 그중에 저는 외식업 사례인 하나를 좀 가져와서 책의 내용을 한번 대변해 보려고 합니다. 오모테나시라는 그 단어 들어보셨어요? 제리 씨?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느낌이 뭐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오모테나시.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오모테나시가 뭐지? 오마카세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접객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뜻이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4가지로 사전적 정의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뭔가 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최대한 표현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손님에 대한 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손님에 대한 고치소호. 고치소호가 뭐냐? 이 사방팔방 이리저리 달려서 좀 귀하게 구해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손님에 대한 뭔가 최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 그냥 뭔가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냥 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뭐 밝은 사람, 이 감정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정확하게 일본 오모테나시 문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몇 개 드리자면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하는 건데, 식당에 가면은 더운 여름에 어떤 물을 준비해야 되죠? 시원한 물. 시원한 물을 준비하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네. 준비하겠죠.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산을 좀 챙겨 놓는다든지,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런 오모테나시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음.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행복해? 라고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과한 서비스이지 않을까. 좀 과해 보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비교를 해야 된다 생각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까 제리 씨가 접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서비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오모테나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은 우리가 오모테나시에 대한 그 문화적인 성격을 좀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책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모테나시 자체는 일본의 문화죠. 그럼 네. 서비스는 약간 서양 미국식 그냥 접객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인? 몰라요. 뭐죠? 서번트라고 해요. 서번트. 그리고 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비스와 서번트가 사실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서버라고 하는 이제 그 어원에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결국에는 서비스가 뭐냐면 그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양의 접객이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를 넘어오면서 결국엔 친절로 발전되긴 했지만 주종 관계에 대한 이익에 대응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 주종 관계에 있어서 네.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이라면 오모테나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느끼는 감정이 뭔가 행복감의 공유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두자면은 서비스는 좀 정해진 룰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될 수 있는데 오모테나시는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감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정이라서 어떤 그 훈련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인격이나 자질 그리고 가치관에 의해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모테나시와 서비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사실은 오모테나시와 서비스만 나누진 않아요. 호스피탈리티까지 개념을 네. 나눠서 이 세 개의 차이점을 먼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서비스와 오모테나시만 들어도 이렇게 반발이 좀 있어서 제가 호스피탈리티까지 가면은 요거 100% 이해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와 오모테나시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했고 책의 내용은 이거를 호스피탈리티와 오모테나시까지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설득을 못할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서비스 설득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넘어가도록 궁금한 하겠습니다. 게 네. 이거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넘어가도 되는데 서비스라는 개념과 오모테나시의 개념 중에서 더 먼저 나왔던 개념은 뭐예요? 더 먼저 나왔던 개념이요? 더- 그게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먼저 후발주자로서 나온 거는 그 먼저 일단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발주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 충족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나왔다는 것일 텐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어디가 먼저 나왔다는 거에 대한 그 관점은 아닌 것 같고 문화권이 달라요. 동양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문화 중에 접객의 문화가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문화인 거죠. 둘 다 접객이라는 똑같은 주제인데 그 일본의 문화는 오모테나시 문화인 거고요. 그 서양 미국의 문화는 서비스, 호스피탈리티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은 의미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일본에서는 그냥 오모테나시라고 말하는 것 뿐이야.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이걸 뿐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비교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 책에서도 비교를 한 것 같아요. 했다고 하면은 좀 그런 것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같이 묶을 건 묶고 차이점을 줄 건 줄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서 누가 어디가 더 먼저 나왔고 먼저 나온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먼저 나온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아까 그래서 제가 작가가 도대체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작가는 아까 말했던 되게 정적인 숫자로 이 산업에 대한 블루오션이 있겠다. 근데 막상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럼 왜 그럴까? 왜 일본에 우리가 맨날 일본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뭐 서비스 사람마다 때문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일본이 주는 그 특유의 뭔가 그런 문화와 친절함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들이 주고 그쵸. 있는 어떤 뉘앙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고 하면은 일본 자체에서 이거를 우리가 오모테나시 문화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거 기억나요? 저희 일본 갔을 때 우리 길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우리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신 그래, 거. 그래, 네, 맞아. 그런 것들.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문화, 친절한 문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이 그 우리가 가면 항상 감동받잖아. 그리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외식어에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냐면 오늘은 결국에는 그 F&B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접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 정도 얹어드리고 싶은 거니까 동기부여 네.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서비스하고 오모테나시를 막 극명하게 가루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는 사실 그 미국의 서비스처럼 되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 더 얹어주는 덤이 돼 있어. 서비스 주세요.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모테나시의 문화와 미국에 있는 서비스의 문화가 혼재되어서 사실은 서비스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게 오모테나시와 그 서비스를 나누자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친절함을 느끼고 안 느끼고 같은 행위를 했는데 왜 친절함을 느끼고 이 사람은 왜 친절함을 느끼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일본의 오모테나시 문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비교를 한 게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서비스와 오모테나시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재돼 있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오모테나시 정신으로 하면은 그 서비스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야. 인사 하나 하더라도 서비스 규칙에는 손님이 오면 밝게 인사합니다. 근데 그 밝게라는 게 그냥 서비스라고 하는 그 개념의 마인드로는 네.
내가 밝은 거야. 그게 끝인 건데 오모테나시에라는 그 접객의 그냥 그 개념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밝게 느껴질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 이 주어와 동사가 없는데 형용사와 부사만 고민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어떤 게 먼저고 뭐가 뭘 품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두 개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게 친절했고 친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거를 뭐 줄 세우게 하자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게 교훈이지, 사실은. 오모테나시가 되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 결국엔 손님의 입장을 한 번 더 한 번 더 내지는 조금 더 깊게 그렇지. 생각하자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건 공유이긴 해요. 공유는 왜 어떤 의미에서 공유인지 오모테나 씨가. 오모테나시의 행복감의 공유라는 거는 이 자체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정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모테나시의 정신을 잘 반영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일본의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가 그 스가다 농장이라고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스가다 농장이라고 하는 그 이자카야 체인점이에요. 일본어로는 치카타 노조라고 하는 곳이고요. 회사가 AP홀딩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알고 계세요? AP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본 이제 프랜차이즈 이자카야인데 이게 일본 외식업 되게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치열한 분야가 이자카야라고 해요. 자,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결국에는 그 오모테나시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라서 네. 사례로 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부사장이 오쿠보 노부타카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원래는 10대 때 권투 선수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고객을 대하는 경영 철학을 마치 그 권투 경기에서 고객을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무너뜨리는 걸로 약간 그 경영 철학을 이제 비유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안 좋은 뜻은 아니고 당연히 좋은 걸로 고객을 넉다운 시킨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생각했던 요게 이 권투 경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잽, 보디블러, 스트레이트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네. 잽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잽이 그냥 이렇게 데미지를 준다는 의미보다는 고객과의 뭔가 거리를 잰다. 네. 그러니까 적과의 거리를 재는 용도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과의 거리를 잰다. 이게 되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저 고객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하는 일방적인 소통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근데 아까 말했던 오모테나시에서 되게 중요한 접근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고객이 나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잽을 하는 거예요. 고객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이 네. 고객은 우리랑 가까운 고객인가? 혹은 심리적으로 먼 고객인가? 오늘 처음 온 고객인가?에 대한 거리를 재는 게 잽이고요. 그리고 보디블로는 그러면은 저 사람의 가장 이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쟀으니까 이제 다가가야겠죠. 거리를 계속 좁히는 거예요. 네. 계속 멀다고 멀리만 있으면은 고객에게 스트레이트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거리를 계속 좁히는 작업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트레이트 고객에게 감동을 만들어내는 본인이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잽과 보디블러와 스트레이트를 실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요 메뉴판 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메뉴판 북이 사실은 잽의 하나인 거죠. 이 메뉴북이 특징적인 게 그냥 뭐 우리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식재료만 쓰는 곳들도 있겠지만 이 메뉴판에는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식재료에 대한 가치 있잖아요. 네. 그거를 거기에다가 좀 많이 넣었다고 해요. 이 음식이 어떠한 정성을 통해서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한 문구와 심지어는 그 식재료에 대한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풍경 사진도 넣는데요. 그 산지에 대한 풍경 사진도 넣고 해서 최대한 손님들에게 이게 되게 귀한 거고 당신 앞에 있는 이 음식이 엄청나게 그 좋은 음식이야라고 하는 거를 메뉴판에다 가득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 것 같고 몇 가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그 쿠폰 서비스 아시죠? 네. 여기가 되게 친절함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갑자기 그 와가지고 오늘 처음이냐고 물어본대요. 오늘 처음이면 자기들 명함인데 이름 칸이 비어져 있는 명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주임님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주임이야? 하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쿠폰 제도가 네. 약간 승진 제도처럼 돼 있어서 주임님이면 뭐 2회 정도 오면은 뭐 과장으로 승진하고
뭐 5번 오르면은 뭐 부장으로 승진하고 하면서 약간 이런 승진 제도처럼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뭐 안녕하십니까 뭐 전무님, 뭐 이런 식으로 뭐 호칭도 바꿔서, 그리고 그 직급 제도에 따라서 서비스도 좀 다르게 나가고 하는 좀 뭔가 그런 서비스를 착안했다고 합니다. 멤버십이네. 맞아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인데 맞아요. 저거를 수기로 하고 있네요. 요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2016년도고 네. 제리 씨가 그런 말 할 것 같아서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네. 2023년인가 2022년도에 뉴스 기사가 나와 제가 심지어 일본어 막 팝하고 돌려가면서 네. 찾아봤더니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바꿨고요. 오. 그리고 이 승진 제도도 네. 약간 인식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뭐 회사의 승진만이 좋은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컨셉을 바꿔서, 저도 정확하게 뭐 어떤 컨셉인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뭔가 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식재료에 대한 의미를 더 담아가지고 포인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고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었다. 아. 네. 그래서 되게 재밌긴 하잖아요. 지금 2015년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뭐 재밌는 컨셉으로 뭐 하진 않았으니까 이들에겐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긴 하죠. 다음 거는 여기가 되게 유명한 게 그 꼬치가 유명하거든요. 네네. 꼬치나 아니면은 그 구운 닭고기가 유명한데, 그 구운 닭고기에서 몇 점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져간대요. 몇 점을 가져가서 볶음밥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를 저렇게 좀 이름을 써가지고 뭐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름 아니까 이제 주임이 됐으니까 이름이 적어가지고 볶음밥 만들어준 다음에 뭐 이런 좀 디테일한 서비스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 나 볶음밥 공짜예요? 모르겠어 그것까지.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면은 공짜겠지 그러면. 공짜겠지. 그러니까. 공짜겠지. 이것까지 반응을 못하겠다. 아니 공짜가 아니면은 상술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뭐 서비스로 다 규칙을 만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그거예요. 내부 종업원들이 굳이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내부 직원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이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신으로 했으니 결국에는 이 행복한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손님들로 하여금 표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직원들이 사실 외식업 직원들이 되게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뭐 파트타임 잡들도 많을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좀 이런 취업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알바들을, 이런 취업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뭔가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뭐 특강도 하고, 그리고 막 견학도 가고, 실제로 모이면 또 보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너희들은 우리가 이 무슨 취업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취업하게 해줄게, 도와줄게 라고 했고, 실제로 이게 기업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대요. 기업들이 스가드 농장에서 취업 프로그램 받았던 종업원들은 태도가 되게 좋더라, 그리고 굉장히 애들이 잘하더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서 뭐 취업률이 100%인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온 거지. 다 지금 남자들도 옷이 다 그거예요. 저 양복이 아니라? 왼쪽은 양복이고 네. 오른쪽은 이제 뭔가 좀 일하는 복장 그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뭐 여기는 되게 식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라서 본인들이 이제 관할하고 있는 농장도 직접 가서 네. 그 식재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견학도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직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손님 한 명당 400엔까지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그 효용 범위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르바이트생한테 막 서비스를 잘 주게 못 하잖아요. 사장님한테 가서 말해라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종업원들한테 자유를 준 거죠. 너가 만약에 서비스를 줘야 될 상황이 있거나 서비스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당 400엔까지는 너가 줄 수 있어. 그게 뭐 어느 정도 퍼센트를 나눈 거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자율도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가 그 추구하고 있는 자체가 뭐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당연히 매출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인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DY가 설명한 걸로만 치면은 결국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직원을 교육한다. 그리고 뭐 채용 뭐 100%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본인의 인력을 이탈시키는 것에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종업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직원들이 아닌 파트타임 잡들을 위한 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본인 그렇게 유능한 그 파트타이머였다고 하면은 결국엔 그들을
우리의 흡수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 스가다 농장이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외식업의 인력난이라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오래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제발 와줘가 문제였던 시절이에요. 일본도. 우리 네. 회사에 일하러 와줄래? 가 오히려 더 위급했던 거지 외식업 입장에서는. 근데 다른 외식업장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젊은 대학생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스가다 농장에는 젊은 애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이 정말 중요했다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스가다 농장에는 사람들이 왜 올까? 그러니까 파트타이머들이 내지는 인력난을 왜 안 겪을까? 이거를 너네 회사들한테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게. 너네가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너네가 이러한 우리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하면은 너네들도 인력난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매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엔 DY의 설명만으로는 결코 매출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이 뭐냐면 어떤 업장은 새로운 고객들을 이렇게 좀 더 많이 모시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많이 모시는 게 자기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확히 스가다 농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는 무조건 재방문이야.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우리의 경영 철학이야. 네. 라고 하는 철학이 변곡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승진제도 만들어놨죠. 고객들을 락인시키는 효과. 그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분이 좋아야 돼. 근데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만족을 해야 돼. 종업원들이 즐거워야지 고객들이 만족하고 즐거울 거고 그럼 고객들이 더 많이 오겠지. 재방문을 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거는 우리 매출로 적용이 될 거야. 그때 당시에 엄청 이슈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대요. 종업원이 어떻게 이렇게 그만두지 않고 회사의 충성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일하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사장이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매출을 늘리면 된다. 우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려면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종업원을 만족시키려면 또다시 매출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 자체가 단순히 손님이 많아서 매출이 높은 게 아니라 재방문을 높이자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중심적으로 두는 경영의 철학은 우리 종업원의 만족을 높이고 그 손님들에게 오모테나시 정신으로 서비스를 하면 접객 서비스를 하면은 우리 회사는 매출이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순히 매출을 올리자라고 하는 방향이었다면 비효율적이고 아니었을 거야. 근데 재방문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장의 뭐 좀 과거 자료긴 하지만 업장의 실제 재방문율이 6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왔던 손님들은 대부분 다시 재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모테나시가 기업 경영, 특히나 외식업에서 반영된 사례로서 하나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오모테나시의 그런 정신으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좋은 건 기억이 안 남고 사실 나쁜 것만 기억이 남죠. 그럼 이런 거 있잖아. 나쁜 거. 이런 거. 디테일한 서비스인 거지. 거기 있다. 어디? 미미명가? 이미명가? 네.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비가 온 건 아니었고 아마 햇빛이 강렬했어요. 햇빛이 강렬한데 거기가 웨이팅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미미명가에서 검은색 우산을 빌려주는 거예요. 햇빛을 가리고 그늘에서 있으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거를 느꼈을 때 딱 느낌이 어때요? 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그게 바로 오모테나시의 정이지. 그런 거 있죠. 또 이자카야나 그 일본의 음식집을 가면은 종종 머리끈이 놓여져 있어요. 맞아요. 머리끈 같은 것도 저에게는 쓸모는 없지만 결국엔 그 의미는 그 긴 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먹을 때 불편하지 말라고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편해도 돼. 어떻게 보면은 나 음식을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음식만 주고 이 사람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만 주고 그 기물을 주고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중에서 머리끈은 저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 보면은 디테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은 들죠. 그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좋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그 힘은 총체적인 그냥 딱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나 좋았어. 나 갔더니 좋더라.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가 접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는 게 우리가 메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생이라든지
뭔가 좀 그런 엔지니어링 같은 엔지니어적인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야. 원가 분석도 하면서 막 메뉴 분석도 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접객에 대한 거는 또 그냥 뭔가 좀 서비스, 뭐 운영에 뭔가 그런 또 엔지니어적인 부분으로 뭔가 좀 치부해 버린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손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고객의 경험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대에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총체적 경험으로서 행복감을 주지에 대한 관점이 지금의 재방문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제가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뭐 맛집 추천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맛을 떠나서 맛도 다 훌륭한 곳이지만 맛을 떠나서 여기들은 제가 말했던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고 오모테나시의 정신으로 굉장히 접객을 잘하는 곳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업장은요. 가보셨나요? 야키토리 렌이라는 곳이에요. 잠실에 있고 방이동에 있어요. 안 가봤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비싸거든. 못 가. 못 가. 제리 씨는. 그럼 못 가봤죠? 이래 그냥 놀려요. 그냥 어차피 못 가니까 놀려 그냥. 많이 가봐야 뭘 또 아이. 경험하고 하는 거지. 뭐 안 가본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 없네. 자, 야키토리 렌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 뭐 제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오모테나시 이 책 읽고 딱 먼저 생각난 곳이에요. 접객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니고 되게 화려한 거 아닌데 딱 그거 하나. 그냥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생각했느냐는 거지. 우리 야키토리집 많이 가봤죠? 뭐 토리아에지나 다른 데 많이 가봤죠? 네네네. 가면 어때요? 시끄러워요. 그쵸, 시끄럽죠? 그리고 좀 혼란스럽지 않아? 이거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 그쵸. 그런 거 있죠. 좀 머리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죠. 펜 막 이런 거 주긴 에. 하지만 조금 머리 아프지 않아요? 펜을 안 주고, 그러니까 펜이 이미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좀 이게 뭔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갖다 주면서 여기다 적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안 하고 이미 있잖아. 이미 이 기존 고객과 약속된 그 테이블을 신규한테도 그렇지. 맞지. 강요를 하니까 모르는 거야. 야끼토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손님 혹은 야끼토리 문화를 처음 접한 손님에게는 되게 불친절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막 은행꼬치 300원, 500원 돼 있긴 한데 내가 은행꼬치만 먹어도 될까? 조금 내가 짜쳐 보이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 이게 그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 근데 뭐 아마 제리 씨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메뉴판에 뭐가 써 있냐면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문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가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긴 글인 거예요. 네. 그럼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추천 메뉴 같은 거 선택이 돼 있고요. 네. 친절하게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 목살이고 이게 다리살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인상적인 게 서버분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어. 내가 봐서 사장님 같아. 너무 친절했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일단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술집에 갔다는 거는 결국에 좀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사장님이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난 그것 또한 오모테나시라 생각해. 그리고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당 꼬치 하나는 무조건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잘 돌려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이 꼬치가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워진 다음에 뭐 몇 분 이내에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 꼬치 하나만 시키면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많이 못 먹더라. 그러면 우리 이 업장에 있는 꼬치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꼬치를 꼭 인당 하나씩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메뉴를 하나 시키면은 각각 시키잖아. 쉐어한다고. 쉐어하잖아. 그게 아니라 꼭 꼬치는 인당 하나씩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꼬치를 꼭 하나 다 드시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는 거야. 그럼 그 넥스트 꼬치를 시킬 때 또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맛있어요? 너무너무 신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자, 다음은 미미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사실 제가 뭐 앉아서 먹어본 경험은 없어가지고 뭐 제가 그냥 어떠한 뭐 좋은 기회로 그냥 닿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게 된 곳인데 다른 건 다 괜찮고요. 여기 메뉴판에 제일 첫 장과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너무 냉정한 사회인데 그냥 우리는 좀 정 많고 따뜻하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메뉴판에 그런 오모테나시에 대한 관점이 잘 녹아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제일 첫 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식사 중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효율적으로 따진다면은 손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지를 가하죠.
예를 들면 우리 가게는 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무지는 셀프입니다. 이 사실은 그 서비스 관점으로 따지면 손님의 뭔가 액션을 제한하는 제한들이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우리한테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메일파 첫 장에 담은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거가 이게 진짜로 손님들을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번 피드백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여기는 평을 보면요. 네. 친절함에 대한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즘 노키즈 좀 많잖아요. 네. 특히나 뭐 핫플이면은 키즈가 들어가면은 손도 2배로 들어가고 음식 메뉴도 준비해야 되고 이들 메뉴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되게 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가족 같은 분위기, 따뜻한 공간인데 노키즈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아무리 효율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36개월 미만 아기에게 청양고추나 생강이 들어가지 않은 순한 맛 아기 쌀국수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마지막 자리에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이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가져갈까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만들어낸 서비스의 하나의 일환인 거죠. 대신에 그 오모테나시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요거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실 말? 좋아요. 좋은데 좋아. 저는 그냥 다른 관점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좋아. 나 좋아요. 뭐 사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거는 뭐 할 말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 앞서서 불만이 있으면은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라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는 굳이 왜 불만이라는 워딩을 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들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의도지.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없는 대로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런 거 언급하는 순간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굳이 집어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재방문율을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이분들은. 왜냐면 본인들은 오래가는 가게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정확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업장에 가서 불만을 느꼈을 때 대부분의 손님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냐면요. 어차피 안 올 거니까. 내가 뭐하러 싫은 소리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들은 원하는 건 재방문이에요. 차라리 너희가 우리한테 불만 말하고 우리가 그 불만에 대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그걸 대처하는 뭘 봐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의외성을 만들어줄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재방문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구를 써놓으니까 여기는 내가 문제를 제기해도 열려있는 곳이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를 더 말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노린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는 좋은 기분이라고 하는 좋은 기분이 아니죠. 녹기 전에라고 하는 네. 이제 그 잘 아시잖아요. 또. 네네. 네, 녹기 전에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그 뭔가 느낌을 잘 반영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분 자체가 뭐 그 오모테나시라고 말하진 않지만 네.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왜 나왔냐면 본인이 이제 그 우리 가게에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접객 가이드를 만든 거예요. 우리 회사에 우리 그 매장에 와서 일하려면은 접객을 이렇게 해야 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재밌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규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에 대한 가이드가 1번 인사를 잘합니다. 2번 뭐 합니다. 3번 큰 소리를 말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상대방한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오모테나시의 되게 정점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태도가 좋아야 돼. 그래야 이 나오는 액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한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 있어요가 사실 이 책의 되게 큰 교훈이기 때문에 이 책을 사실은 제가 연계해서 다음에 해볼까 했다가 그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되게 뭔가 이런 리스트업을 한 게 아니라 결국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교훈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점 때문에 사실 이 책이 좀 베스트셀러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오히려 있는 책이라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는 이 녹기 전에라는 이 곳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방 우리가 단순히 친절하기 위해서 친절한 액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친절하게 느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요 얘기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위치상 대표님들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님들의 고민은 되게 비슷해요. 운영에 대한 효율 그리고 왜 장사가 안 되지? 왜 요즘 손님들이 오지 않지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이 항상 마케팅. 뭐 혹은 우리 브랜드가 조금 뭐가 약하나? 하면서 아니면 우리 업종에 대한 문제를 항상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접객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플레이어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플레이어를 시켜야 되는 환경일 수 있죠, 회사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저 오모테나시 정신을 어떻게 하면 함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전부 다 그 정답은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최근 들어 더더욱이나 키오스크 놓고 뭐 자동화 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친절과 접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어렵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말씀드렸던 좀 되게 엔지니어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 번 정도는 내가 관심이 없었던 손님들에 대해서 한번 손님들이 도대체 우리 가게에 왜 방문하지 않을까? 방문해도 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방문하지 않을까에 대한 관점을 어떠한 액션을 하기 전에 운영 효율을 하기 전에 한번 좀 고민하고 나서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단순히 접객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도 우리가 고객 중심에 대한 사고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오모테나시의 접객의 비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브랜드는 과연 어떤 고객들을 고객이라고 정의하고 고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력난 때문에 될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인력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력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종업원이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제리 씨도 잘 느꼈잖아요. 제리 씨도 돈이 많다고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린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 돈이 많이 준다고 오고 돈을 적게 준다고 안 오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어떠한 만족감을 얻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오모테나시도 필요한 거죠. 직원을 생각하는 그쵸. 마음도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지만 역시나 업장이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일 수 있어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러기에는 보여주는 또 좋은 사례들이 있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사례들은 충분히 그런 마음을 잘 반영해서 네. 좋은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물론 뭐 정답은 없죠. 네. 이렇게 끝내도 될까요? 네. 끝.